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 사나흘간 한 사람의 거취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이름은 샘 알트먼. 오픈 AI를 설립해서 챗 GPT를 만든 주인공이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먼을 전격적으로 해임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알려지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일단 샘 알트먼에 대한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신망은 높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알트먼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가 설립하는 회사로 옮겨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트먼이 오픈 AI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그를 아예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여서 첨단 AI 연구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챗 GPT의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던 겁니다. 아직 정확한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너무 빠른 발전과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픈 AI 이사회 내에서 충돌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AI가 가장 큰 사업 기회라고 믿는 사람들과 너무 빠른 기술 발전은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있었고 그게 주목받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 샘 알트먼. 믿기 힘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둘러싼 드러나지 않는 고민과 갈등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아서 비현실적이면서도 그게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만나고 있습니다. 9시 7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로 찾아가는 날이죠. 서울 지하철이 과연 내일 파업에 들어갈까요? 오늘 오후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노조는 일단 무기한 파업을 선언해둔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무임금 원칙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K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드라마나 영화 주연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가 억대를 진작에 넘어섰죠. 2억 원에 달하기도 하고요. 형평성 그리고 방송사 경쟁력 등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데요. 잠시 후에 한번 여러분도 같이 논의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가면서 또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대봤으면 좋겠는데 당첨금이 무려 2조 원. 미국 파워볼 이것을 대신 사들인다라고 광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서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 이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줬던 그 대행업체들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된 거죠. 특히 해외 이것을 불법으로 샀다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특정 번호나 그림이 일치하면 당첨되고 많은 상품이 아니죠.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한 주가 지나면 그냥 인생 여전하다라는 걸 또 깨닫는 이것.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로또가 있고 예전에 주택 땡땡도 있었죠.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 너무 옛날 거네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야, 그 뒷자리 8282 쓰시는 분이 빨리빨리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경제 뉴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이번 주도 올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이번 주 거래는 좀 단축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기술주를 중심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13%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0.58%,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가 0.74%가 올랐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가운데 나스닥 100 지수,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거예요. 네. 우리가 코스피 200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 22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주가 좋은데요. 오늘 주인공은 이 샘 얼트만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오픈 AI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이제 이 해임을 하니까 이 사람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예. 복귀할 것이다? 아니다. 또 다른 뭔가를 창업할 것이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이제 선수를 쳤는데요. MS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4.5%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죠.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19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역시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유가가 꿈틀꿈틀 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페크,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2%가량 올랐습니다. 서브텍스산 중진유 가격은 77달러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이제 23일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이제 24일엔 조기 폐장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징검다리 휴일까지 있어서 사실 이슈가 그다지 많지 않은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21일이죠. 오늘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를 만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남아 있고 또 이제 11월 FMC 의사록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이제 주도할 이슈로 보이고 일단 코스피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모처럼 매수하면서 2,5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지금 보니까 1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2,510선까지 넘보고 있고 코스닥도 한 8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을 회복을 했네요. 그것도 2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요.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은행 문이 뭔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꾸 불러 모으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행제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네. 은행의 이제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에선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당이 주가하고 있는 이제 행제세 법제화를 두고는 그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그렇습니다. 어제 김지현 금융위원장, 이복형 금감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이제 행제세 거론하면서 금융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라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를 직접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자발적인 사회 공헌 형식을 이제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횡재세 준하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금융사를 압박하는 형국의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해서 금융사들 특히 은행들, 금융지주사들 좀 어려움을 또 토로하기도 하는데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한 명, 우리금융지주 임종용 회장은 전전 금융위원장도 했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관 측에 섰다가 지금은 금융사의 회장인데 어떤 생각을 할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부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뭔가 좀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은행들 쏟아지는 비난에 급기야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금융지주 수장들이 불려나가기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자 지난 주말부터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라는 의도인데요. 3%대 주택담보대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 기준 예. 국민은행의 혼합형 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3.86%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4.03%였으니까 네. 주말 사이에 무려 0.17%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건 지난 9월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처음인데요. 다른 은행들도 속속 주담대 대출금리 하단을 지금 낮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혼합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5년물이에요. 근데 이게 연 4.2%가 넘습니다. 근데 은행은 통상 이 대출금리 산정할 때 은행채 5년물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하고 그렇죠. 우대금리 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은행채가 4% 초반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앉았다는 건 은행이 가산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좀 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좀 수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뭐 대출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출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네. 사실은 가계대출이 줄지가 않고 또 더 꿈틀대겠죠. 늘어나는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그 부작용이 생긴다면 맞습니다. 또 작용에 대한 반작용도 아마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그 공시가격 개편안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는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높였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또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하면서 이제 낮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정부가 내는 이제 복지제도 한 60여 개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이 지표인데 정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을 통해서 좀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정부가 내놓았던 최장 2035년까지 이 시세 한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더 늘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과도한 이제 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개편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우선 이제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이제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적용할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네. 근데 어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검토 결과만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이제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가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이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정부는 이달 말경 최종안 발표를 확정 발표해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할 계획인데 아마 그 사이에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와 여러분도 함께 토론을 해보시죠.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많이들 어떻게 애용하시나요? 저는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합니다. 저는 오늘은 버스를 탈까, 오늘은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 오늘은 내 차를 몰아볼까 내일 고민합니다. 석민수 기자는요? 전 출퇴근에 지하철 그 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차 타거나 버스 탑니다. 근데 당장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죠. 서울교통공사. 여기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큰 곳인데 내일 2차 파업이 예고돼 있죠. 예. 예정된 대로라면 지금 이제 파업 가는 거예요. 일단 뭐 마지막 희망은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교섭이 네. 있고요. 지금까지 교섭 상황을 보면 10차례 교섭을 했더라고요. 뭐 많이들 보도됐지만 쟁점은 이제 인력 감축.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한 3만 명 가까운데 10% 조금 넘게 한 2,000명대를 이제 감축을 한다. 그래야만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게 회사의 입장이고. 이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노조는 무슨 소리냐. 오히려 사람을 늘려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안전 문제라든지 안전도 뭐 2인 1조 작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10차례 교섭을 했는데 거의 뭐 잘 좁혀지진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서울교통공사의 이제 주요 노조로는 2개 혹은 내지 3개가 있는데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이제 기업 노조인 올바른 노조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MG 노조가 있는데 이제 젊은 직원들 예. 주축으로 된. 그 중에서 이제 민주노총만 지난주에 이틀 경고 파업을 했었고요. 예.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도 민주노총 쪽만 하고 있어서 노조에서도 이제 반쪽짜리 파업이 들어갈 수 있는 내일부터 들어간다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노조 내에서도 조금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3개가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민주노총은 파업을 간다는 거고 한국노총이 파업을 안 한다로 예. 결정한 게 눈에 띄고요. 사실 그 올바른 노조라고 하는 MG 노조 네. 여기는 적극적으로 대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측이 공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1.8%인가요? 제시를 했는데 왜 이걸 안 받냐? 이건 정치 파업이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우리가 나눠야 할 교통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노조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여튼 근로조건이 향상되는데 왜 받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이 노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MZ세대들이라고 하는 그 젊은 직원들이 모여있는 노조에서는 지금 파업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사나 이 노조를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성향 차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측에서 감축하기로 한 이제 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대체적인 대상이 이제 사실 뭐 KBS도 그렇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도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거든요. 예. 뭐 기관사 하시는 분, 정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열차 역에서 관리하시는 네. 분, 또 그 이외 여러 가지 많겠죠. 업무들. 그중에 이제 감축하거나 감축 유력한 대상의 직종이 아무래도 민주노총 쪽에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력 감축안에 대한 반대의 온도차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죠. 제가 네. 그 MG 노조를 대변하지는 않으나 네. 근데 그 MG 노조를 보니까 이쪽에서 내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뚜렷하고 MG 노조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있고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이 훨씬 큰 노조지만 거의 한국노총 조합원 수와 비슷한 정도의 조합원 수로 육박했고요. 그 올바른 노조가. 그래서 꽤 큽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 뽑는 선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쪽에서 민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네. MG 노조가 민 근로자 대표가 뽑히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안에 지분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왜 그러냐. 원래 우리 그 교통공사 정원이 한 14,000 몇백 명인데 지금 네. 16,000 몇백 명까지 늘었다. 왜 늘었느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비정규직 정규화의 일환으로 비필수적인 인력들을 너무 많이 정규직화했다. 그것을 민주노총이 했다. 이거 잘못한 거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MG노조는 비정규직 정규화를 네. 내부화를 비필수 인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될
정리해야 될 인력들에 대해서 보자면 좀 냉정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이 인력들을 봤을 때는 이 인력들은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인식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파업에 대한 이번 파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력 감축을 막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인력을 어떤 인력이냐라고 봤을 때 올바른 노조에서는 그 인력 감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이 없고 세게 반대할 생각이 없고 민주노총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 이제 서영 기자가 얘기한 그 부분이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이 그 소위 MG 노조라고 하는 올바른 노조였죠. 그다음에 이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구조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게 그 교통공사가 대표적으로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대 갈등처럼 생긴 거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노 갈등으로도 비춰지는데 뭐 이거는 뭐 저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성을 또 존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사측 서울교통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내세우고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또 이런 자세더라고요. 근데 뭐 무노동 무임금은 사실 어느 파업에서나 다 적용되는 그렇죠. 거여서 뭐 파업을 하는데 회사가 요즘 월급 주는 회사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또 거기에 대해서 노조도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무임금 된 걸 노조가 조합비로 그동안 이렇게 비축해뒀던 기금 같은 걸로 조합원들의 결손분을 보존해 주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초강경이거나 뭐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정도로. 근데 그러면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앞서서도 몇 가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몇 가지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또 누적되고 있고 그 원인을 놓고서도 또 생각들이 좀 엇갈리죠. 일단 서울 그 교통공사는 근본적으로 늘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일단 뭐 구조적으로 예전에도 2010년대 초반에도 뭐 2천억대 단기순 손실이 늘 났고요. 단기순 손실로 여기는 책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2017년, 18년, 19년에도 한 5천억대 연간 매년 그러다가 코로나 때 저희가 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교통수단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때 적자가 급증합니다. 2020년에 1조 넘게 적자가 나고요. 21년에도 거의 1조. 그리고 지난해는 좀 줄었는데 6,4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적자가 거의 18조입니다. 이거 약간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놨기 때문입니다. 2,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200원에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내년에 또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0원까지 못 올립니다.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때 적자 폭이 갑자기 확 커졌고 그래서 이 적자가 좀 더 악성이 됐고 이걸 지금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조정을 하면 무슨 수단이 있느냐? 사람을 줄여야지.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금을 많이 못 올린다면 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니 그래서 사람을 좀 내보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생각들이 엇갈리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잠깐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무임승차 이거는 서울교통공사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르신들 우대해주는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재정적인 부담은 공사가 또 떠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논쟁의 어떤 지점이나 결이 되게 복합적인데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수송 원가는 아까 서영민 기자 말씀처럼 한 1인당 2,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대략 1,000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적자가 생기는 그럼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통공사 포함해서 뭐 전국의 모든 광역 도시의 지하철 공사도 포함해서 코레일도 포함해서 무임승차 또는 경로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사실 이제 그건 국가 시책입니다. 국가 시책인데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될 승객에게 못 받는 부담은 현재 오롯이 지하철 공사, 교통공사가 지고 있으니까 네.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야지 왜 그걸 지하철 공사에게만 떠미느냐. 똑같이 동일한 사례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을 해줘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저기는 보전해 주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큼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입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입장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하는 거 좋다. 그 어떤 노인 복지나 국가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 대신 그 부담을 중앙정부가 져야지 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떠미느냐.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이 없어요.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이 만성적인 적자 요인 중에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상당수 나몰라라도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사실은 그 때문에 한때는 노인의 연령을 높이자 무상으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게 해주는 정책이 사실은 지공거사라고 말을 합니다. 지하철에 있으시는 노인분들을 이게 외국에도 알려진 용어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노인들은 공짜로 탄대더라. 근데 이게 노인들이 일 없이 있지 않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더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좋으실 거거든요. 이게 정책만 놓고 보면 좋은 정책이죠. 약간은 복지의 성격도 있는 정책이고 이걸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노인의 숫자가 너무 급증하니 그게 문제라면 좀 줄여보자. 그럼 연령을 높여보자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표입니다. 내년은 총선이 있고 노인도 한 표, 모든 국민은 한 표입니다. 이 측면 때문에 이제 나이를 높이자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책을 유지할 거면 정부가 부담하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저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지만 다른 분 얘기 들어보고 또. 정부가 이제 이런 한전,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다음에 지하철공사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실 큰 이변이 없으면 꾸준히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금을 만약에 현실화해서 조금이라도 흑자를 보게 해주는 흑자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 탐욕이라고 할 사람이 나올 만큼 막대한 흑자를 누릴 수도 있어요. 가만히 그 특별히 무슨 경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뭐 기초 인프라 산업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사실 이런 회사들의 좀 뭐랄까요, 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회사들의 효율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쥐어짜는 거는 계속 일상화가 되었거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영을 효율화해라. 너네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효율화해라. 근데 다니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적자가 쌓이니까 좀 불만은 쌓일 수 있죠. 정부의 공기업 운용 방안 자체가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설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사실 이거는 서울 뭐 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들의 어떤 그 상단이라고 하죠. 요금이라든 이런 건 다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받지는 못하고 사실은 이 공공 인프라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 한국의 특유한 아주 좋은 인프라입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전기요금 이번에 뭐 원가가 안 돼서 적자니 적자가 되면 한전이 경영이 안 되니 하면서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하철은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원가가 안 되는 요금에 여러분들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공공의 인프라였기 때문이죠. 공공의 인프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고 서울시도 올려주고자 했었지만 중앙정부가 올리지 못하게 내리눌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분명히 그렇게 했었고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라는 얘기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여기서 적자가 나는 것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면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 감축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느냐에 대해서 노조의 합리성 혹은 노조가 정당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좀 근본적인 어떤 시각의 문제에서 합의가 돼야 이게 이런 논쟁들이 반복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서영민 기자 말씀처럼 지하철도 그렇고요, 전기도 그렇고요, 뭐 가스도 그렇고 이게 상품의 성격과 복지의 성격이 섞여 있어요. 상품과 복지의 성격. 예, 오롯이 상품이라면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안 되겠죠. 전기를 훨씬 비싸졌을 테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도 지금의 2배가 됐을 텐데 정부가 그거를 서민의 어떤 생활비란 이유로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누르는 거는 정부의 한 목적적입니다. 어느 정부나 취약계층의 어떤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그 부담을 누가 나눠줄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의 적자도 그렇고 지하철 공사의 적자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응당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오르게 눌렀으니까. 네. 누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집어넣어줘야죠. 아. 다만 그게 100% 전부 다 정부의 세금으로 메워줄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는 한전도 그렇고 지하철공사, 교통공사도 그렇고 너희들의 방만함도 있으니 너희들의 방만함 일정 부분 감당해라라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요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성격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 복지의 대가로 줘야 할 세금을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이제 공공의 표적이 되는 거죠. 저렇게 엄청난 적자를 쌓아놓고도 그냥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무감하게 사는 참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또 네. 선거가 있다 보니까 889 하나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올해부터 무료 승차 자격자인데요. 젊은 사람들 해고하지 말고 모임 승차 연령 올리는 데 찬성합니다. 총선 끝나고 올리면 되죠. 뼈를 때리시는 말씀. 사실은 뭐 제가 기재부를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레일은 왜 주느냐?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니까 지방 공공기관이라면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대구, 부산, 광주 뭐 다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곳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리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코레일은 전국으로 다니지만 네. 서울교통공사 네. 지하철은 서울에만 다니지 않느냐. 설득력 없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네. 기재부 입장이 속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늘 모자랍니다. 늘 어딘가 써야 되고 이거 1,000억을 빼서 어딘가 준다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워주려면 2,000억, 3,000억은 줘야 되는데 그 말은 전국에 다 준다고 하면 한 1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겁니다. 이 돈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근데 정부가 거둔 세금 중에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만큼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이 잘 안 써집니다. 남습니다. 이 돈은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서 저금도 해놓고 지방에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기재부는 항상 호시탐탐 그 돈을 어떻게 국비로 전환할 수 끌어올까? 없을까, 예. 전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남는 돈이 있으니 그 돈 써라라는 속내가 중앙정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교통공사 이 재정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하고 서울시도 좀 항상 뭐라 해야 어려운 될까? 좀 네. 충돌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면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지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너네 돈 많이 남잖아. 우리는 부족해. 특히 올해는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좀 발상의 전환, 시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대중교통에 세금을 집어넣는 게 과연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기후 동행 카드, 그다음에 K-패스, 네. 그때 얘기하면서 독일의 49유로 티켓 이런 것도 얘기를 예. 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더 싼 값에 대중교통을 많이 탈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철 요금이 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눌러놓은 것도 서민들이 되도록 그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측면도 있지만 되도록 지하철을 많이 타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후 위기나 탄소 감축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동차를 적게 타고 버스와 지하철, 특히 지하철을 많이 타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좋은 일에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게 꼭 그렇게 경계하고 저어할 일인 것인가? 유럽의 뭐 독일의 49유로 티켓이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대중교통은 적자가 당연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세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뭐 물론 유럽이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면 대중교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쓰는 게 우리가 마치 노인 무임 승차하면 거기서 나오는 노인 건강과 노인의 진료비 저하라는 부가적 정책 혜택을 달성할 수 있듯이 대중교통에 세금을 많이 쓰면 기후 감축에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요. 3763님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으니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가끔 나요라고 또 이렇게 국비 지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임동훈님도 대부분 수도권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 공사 뭐 교통공사입니다만 비용 부담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 아닐 듯합니다. 서울시나 수도권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더욱이 어떤 접점을 또 찾지 못하는 그런 생각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내일부터 파업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당장 날도 추워지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이거 교통 대안은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지난주에 이틀 파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만의 파업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출퇴근 시간에 운행률은 100%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경고 파업만 예. 이렇게 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운행률이 평소보다 떨어졌고 떨어졌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농담으로 지하철도 막힌다고 지하철이 자꾸 이렇게 연착하게 되면은 아, 네네네. 그렇죠. 효과가 사람들이 누적되거든요. 네, 누적되죠. 그리고 환승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딱 아귀가 맞다가 이제 아귀가 안 맞기 시작하면 여기에 더 사람이 붐비는 거고 그때 이틀 내도 사실 운행률은 100% 통계는 뜨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늦어진다. 자꾸 평소보다 막힌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진짜 무기한으로 가면 사실 답이 없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답이 없고 어떻게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이번 시간에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와 노조 사이에 대화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 답은 별게 없어요. 인력 감축 규모를 조금 더 줄인다거나 신규 채용을 늘린다거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임금 인상은 최대치로 이미 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이게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파업을 하더라도 오래 안 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인프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다양한 의견, 또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거의 없기를 또 바라해 보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또 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난 9월 기준으로요. 전국에 있는 해외 이것 무인 단말기, 해외 땡땡을 파는 무인 단말기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미국의 파워볼이라는 건데요. 그 당첨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어떨 때는 뭐 1조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기는 한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것을 국내에서도 사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중개 판매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이것을 사고 파는 건 불법이다. 사행성이 조장되기 때문에 관련법 위반이다. 이런 판결이었는데요. 일확천금의 꿈을 담고 있는 한 장의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8855님이 이것 제가 2조 원에 당첨된다면 63빌딩을 사가지고 세를 놓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예? 내가 10억짜리 당첨되면 뭘 할까? 100억짜리 당첨. 2조 원이면 63빌딩 살 것 같은데요. 너무 쉬운데요. 문제가. 네. 저는 IFC를 한 동만 사는 한동안 우리 방현애님은 1등 당첨은 꿈도 안 꾸고 있어요. 5천 원의 행복이라도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운 아침입니다. 커피 당첨의 꿈은 꿔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현실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현애님께는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생각하시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두 번째 이슈. 아마 드라마는 다들 재밌게 보실 텐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또 이제 경제적으로 뜯어보자면 얼마 전에 뭐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주연급 배우들, 주연급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가 억소리 나더라고요. 뭐 이미 다 나온 내용이긴 하니까 상징적인 몇 분의 사례만 좀 알려주실까요? 뭐 이번에 국회 국감 자료 보니까 이제 그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의 급여 차이가 출연료 차이가 2,000배가 나더라고요. 2,000배. 아니 얼마나 되길래 이선균 씨가 회당 2억을 받고요. 회당 그 2억? 드라마의 단역 배우가 회당 10만 원을 받아서 최고와 최저의 예, 차이니까. 예. 물론 이제 네. 뭐 당연히 어느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기여를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데 네. 뭐 최근에 뭐 의사의 평균 소득이 뭐 도시근로자 평균의 뭐 5배에 달한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2,000배는 이제 어떤 결국 문제는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정도가 모든 문제가 너무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지속 가능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2,000배까지 벌어지면 이게 과연 이 산업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까? 건강하게 그런 고민을 하는 지점까지 온 거죠 이제는. 저희가 그 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그 기업들, 금융 기업들이 너무 CEO들한테 연봉을 많이 준다라고 할 때 그때 CEO 월급과 일반 평직원 월급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네. 요거 말할 때 막 100배 넘어가면 막 분노하기 시작하고 500배 넘어가면 저 회사는 탐욕적이라 그러고 1,000배라 그러면 저건 없어져야 될 회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2,000배. 이건 드라마 사실은 산업.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첨단에 있는 금융 산업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다. 사실 이게 꼭 그 딱 하나의 드라마 이선균 씨가 SBS랑 했던 드라마에서 그랬던 것만 아니고 다른 드라마들도 보면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 배우 지금 연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모 배우도 네. 당시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에서 1억 6천만 원을 받는데 네. 이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20만 원을 받았다.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20회 드라마면 곱하기 2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난다. 물론 그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일반 직원 연봉 1억 원에 그렇습니다. CEO 퇴직금 뭐 1,000억, 2,000억 뭐 이래니까 또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은 최저 출연료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말씀을 하셔서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는 그러지 않느냐. 헐리우드도 차이는 뭐 이 정도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출연료가 이성균 씨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죠. 네. 근데 여기서 그걸 보니까 저의 그 우리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일단 그 단역 출연자의 회당 출연료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적어요.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하루 일당이 될 텐데 사실상 하루 일당이 될 텐데 그 하루 일당을 받고 사실 그 단역 연기자가 가서 실제로 촬영하는 거는 뭐 순간일 수는 있어요. 뭐 네. 1시간 이내 또는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될 수 있는데 대기 시간이 그쵸.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단역 배우나 또는 이제 그런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정규직한테 주는 돈이 확실히 적죠. 이게 건강한 급여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K 드라마의 경쟁력이 점점 세지고 네.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소득과 보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주연 배우만 몸값이 뛰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 수익을 다 먹는 구조로. 제가 단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 친한 프로듀서 PD 중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친한 PD가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수익과 가장 거리가 먼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의 비용을 쭉 비교해 보면 뭐 카메라, 뭐 기술, 뭐 오디오, 뭐 이런 어떤 도와주는 분들의 급여는 드라마나 잘 나가는 드라마나 OTT 드라마나 어린이 프로나 거의 똑같대요. 다만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연이나 주연급 배우. 그러니까 결국 그 주연이나 주연급 셀럽들이 모든 수익을 과실을 다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과실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예. 한상일님은 비중이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손혜숙님은
유재석하고 무명 개그맨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이선균 못 잡아먹어 다들 난리구만. 근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국감 자료에 예. 하필이면 가장 많이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또 네. 마약 파문까지 겹쳐서 더 네. 아마 좀 반감을 사는 네. 것 같고. 아니, 국감 자료가 근데- 마약 사건 터지기 전에 나왔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그런 그 스타들이 S급 스타들이 흥행의 보증 수표도 되지 않느냐. 또 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광고도 많이 팔리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자꾸 그 사람이 뭐 회당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받고 나오는데 자꾸 드라마나 영화가 망한다. 그럼 그 사람의 몸값은 또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우리나라 시장만을 상대로 했다면 이렇게 그 몸값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난 뒤에 지상파에서 안 보여줘도 되고 지상파에서 본 뒤에 우리나라 OTT 그리고 해외 OTT로 나가서 거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예전에는 아하. 내수 제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수출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을 상대로만 전자제품을 팔다가 이제 해외에도 다 팔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향력이나 이 드라마의 히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스타래입니다. 뭐 그럼요. 예, 그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핫한 배우가 나올 때 자동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번 작품의 감독 누구냐, 주연 배우 누구냐. 네. 일단 그거 보고 투자할지 말지. 네. PPL이라도 광고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상할 수 없던 돈이 지금 드라마에 들어가는데 아. 그 들어가는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얼마를 주든지 데려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캡에 한계가 있어서 이건 정말 슬픈 얘기지만 KBS는 거기 판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죠. SBS나 MBC는 살짝 끼려고 하는데 어렵고 그 위에 종편이 더 많은 돈을 제시하고 근데 이 종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넷플릭스가 씁니다. 네, 이 구조 하에서 스타 시스템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미국은 더 많이 주니까 실제로 배우들한테 그거 주는 거 넷플릭스가 보기엔 한국에 그렇게 많은 편당 5억 6억을 준다고 해도 한 배우에게 그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비싸지도 않은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제작비 뭐 예전에도 저희 오래전에 한번 토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작비 한 20억 원짜리 조금 작은 영화에서 1, 2억 원을 받는 배우가 있는 거랑 제작비 회당 막 100억, 200억 하는 대작에서 1, 2억 받는 거랑 또 느낌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건강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의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돈도 많이 버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구조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특정 스타들의 개런티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실 이제 모든 가격은 그렇지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잘. 그럼 이제는 그 정도 급의 주연을 섭외하려면 모든 제작사들이 그 정도 급의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계속 돈을 넣어주니까 그게 감당이 되지만 그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자생해야 되는 구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작 편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많이 만들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게 세계에 팔리는 건데 그 자체가 가뭄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산업의 악순환이 빠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도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가 동일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차등은 하는 건데 그럼요. 그 정도의 문제다. 그리고 과실이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나눠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작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주연 배우들에게 그 몫이 가는 만큼 스태프들이라든지 네.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낮은 처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참고로 네네. 말씀드리면요. 미국 배우 조합도 파업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맞아요. 말하는 파업을 배우 했죠. 조합이 바로 그 생계 수준에 있는 배우들입니다. 네. 여기에 모든 배우들이 동의를 했고 지지를 보냈고 거의 작가들도 파업을 같이 네, 했고 정부까지 지지를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스타만
대우를 잘해준다고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우들 특히 이번에 이 배우들은 AI가 자기들이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파업을 했는데 맞아요. 이 기층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 산업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업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예전처럼 봉사하게 만들면 이 산업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산업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육성되게 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벌어지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좀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용현 님이 편당 2억 원이면 16회면 32억, 세금 16억은 내는데 이렇게 거둔 세금을 1, 20만 원 받는 직원에게 혜택이 가게 하면 됩니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물론 맞습니다. 또 세금도 많이 내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그 경제상식 퀴즈도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774님, 저는 2002년부터 같은 번호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도 한 번도 안 되네요. 21년간 구매를 했는데요. 커피도 당첨되질 않고요. 저희가 그 21년 구매하신 로또보다 오늘 문자 보내셨으니까 그 행운이라도 오늘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1774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답 보내주실 시간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의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와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주택 가격에 또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택지 공급이라든지 정책 이슈도 같이 짚어보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